안녕하십니까. 네. 눈발이 좀 날리던데 귀가 하실 때는 눈이 안 와야 되는데. 계약법 할 차례죠. 234페이지. 처음 오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앞에 거하고 큰 연관 없이 또 들을 수 있는 데를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우리 11월 달에 했던 것들을 인강을 통해서 듣고 오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오셔야 쫓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듣고 오신 분들도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멍해서 또 집에 가십니다. 멍한다는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으나, 저기 처음 오셨네. 네, 그렇군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하여튼 그 앞부분의 인강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오셔야만 조금 수월하게, 수월하다기보다도 조금 알아듣고 그렇게 됩니다. 계약법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 234페이지에 계약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계약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 요걸 합친 부분이 이제 계약법 영역인데요. 요 두 파트에서 이제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10문제. 총론에서 5문제 내지 6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딱 10문제가 나옵니다. 이 10문제 중에서 우리는 죽기 기를 쓰고 최소 8문제는 맞아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물권법 우리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권법 다 찍는다 그랬어요. 반만 맞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물권법. 그 물권법 포기한 것으로 계약법에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물권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쉽지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 총론과 강론 이렇게 되는데, 계약 총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계약이 뭔지가 일단 알아야 되죠. 그렇죠? 계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전 계약이 뭔지는 좀 정확하게 법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계약의 의. 그 다음에 우리 물권법이라는 걸 처음 할 때, 물권편을 할 때도 물권법 전체에 적용이 되는 몇 가지 원칙, 이론 이런 것들 했었죠. 기억나시는가? 물권 법정주의 뭐 이런 거. 네? 일물 일권주의 뭐 이런 거.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럼 몇 가지 원칙들을 봤어요. 계약법도 이 계약법 전체를 통괄하는,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근데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만들어 놨더니 정말 자유롭게 해. 자유가 점점점 강해지면 뭘로 흐르죠? 방종으로 흐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 제한과 관련하여, 계약 자유 원칙 제한과 관련하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죠? 약관 규제법 못 들어보신 분? 아니, 반응이 또 없으시네. 요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법으로서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요 약관 규제법 내용이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연속으로 쫙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좀 뜸한데, 그래도 일단 약관 규제법이 어떤 건지의 기본적인 개념 틀은 머릿속에 좀 일단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본서에 나와요. 두 번째로 계약의 종류라는 게 나와요. 계약의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보셨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그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체결하는 전형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계약 형태 14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민법에는. 이걸 전형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민법이 각각 이름을 붙여놨다 해서 유명계약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런 민법에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무명계약들이 존재합니다. 비전형계약들이. 이런 계약들을 좀 쉽게 파악하려면 공통적인 것들을 좀 묶어볼 필요가 있죠. 그 무수히 많은 계약을 공통적인 요소들로 묶어놓은 게 계약의 종류 또는 계약의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또는 지문이 나옵니다. 이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 계약 체결 가가지고 계약하면 되죠. 근데 이게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예컨대 물건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 그럼 깔끔하죠.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아무 문제가 안 생길 때는 법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쟁이 생겨. 계약이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당사자들 사이에 뭐부터 다투냐면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부터 다퉈요. 우리 이런 경우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고 실제에서도 많이 보는데 시골에 있는 땅을 내가 샀어요. 그 땅을 한 30년 동안 농경작을 해왔어요. 내 거죠. 그렇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앞불사 등기를 안 했어요. 옛날에는 등기에 관한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매수인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30년간 계속 경작을 해왔어요.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뭐 매수인이 냈다고 칩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죽었고 매도인의 상속인이 나타났는데 그 매도인의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땅이 하나 나와. 그래서 그 땅을 가봤더니 누가 경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속인이 뭐라 해요? 왜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인데 당신이 경작을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 나 아버지한테 30년 전에 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인은 뭐라 그래? 난 못 들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라도 그런 얘기 했으면 좋은데 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 그럼 산 사람은 환장하죠. 그제서야 부랴부랴 계약서를 찾아봐. 없어. 그 계약 현장에 있던 동네 마을 노인 증인 2분을 찾아봤어. 돌아가셨어 이미. 그분들도. 그럼 이 매수인은 땅을 샀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럼 벌써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뭐부터? 매매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당사자 간의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다 그럴 때 첫 번째 분쟁 모습이 계약이 과연 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계약의 성립의 문제. 계약의 성립. 자,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그 모습은 99.9%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을 합니다. 팔아라, 사라 이렇게. 이걸 청약이라고 불러요. 청약.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은 가끔 누가 이렇게 물건 팔면서 무릎에다 물건 올려놓죠. 그게 뭐예요? 이 물건 사주세요라는 뭐예요? 청약이에요. 이에 대해서 청약을 받은 사람은 승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납부의 자유 이렇게 불러요. 승낙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납부의 자유 이렇게 부릅니다. 납부의 자유. 어쨌든 거절을 하면 계약이 체결될 리가 없을 거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될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우리 민법 527조부터 조문이 쭉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서 성립하는 게 99.999%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청약은 있는데 승낙은 없어.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어. 없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또 하나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 532조, 533조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조문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조문 8개가 있죠. 그렇죠?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 8개잖아요. 27, 28, 29, 30, 31, 32, 33, 34. 8개죠. 외워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네? 외우자. 암기만이 살 길이다.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될 조문입니다. 527조부터 534조까지. 나중에 기본서 보면 나옵니다. 외웁니다. 자꾸 읽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중요한 조문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계약이 체결됐는데, 앞불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생겨요. 원시적 불능 우리 여기서 들어봤죠? 네, 민법 총칙 처음 할 때 들어봤어요. 원시적 불능이란 게 뭐였어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었으나 그 법률가 성립이 될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들었었어요.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그 주택이 며칠 전에 이미 화재로 전부 다 타버린 상태였어요. 그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의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주택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원시적 불능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은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은 체결됐어. 근데 계약은 체결됐지만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게 계약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은 성립이 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그 다음에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면 되죠. 무효일 때 처리하는 게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유효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생기겠죠. 그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계약 중에서 요 계약의 분류에서 보게 되는 쌍무계약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건 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게 쌍무계약이에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한테 의무가 생깁니다. 무슨 의무? 물건 넘겨줘야 될 의무. 매수인도 의무가 생겨요. 뭐? 돈 줘야 될 의무. 이렇게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계약은 대부분 쌍무계약이겠죠. 그렇죠? 계약을 쌍무계약이냐 어느 한쪽만 의무가 생기는 편무계약이냐로 나눌 때 대부분의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 총론에서는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놓고 무슨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공통적인 효력. 쌍무계약의 공통적 효력 두 가지를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536조, 37조.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위헌부담이라는 제도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이라는 두 가지 쌍무계약의 공통적인 효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죠.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건 판매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계약을 하면 홈쇼핑 회사에는 그 물건을 택배 회사에 계약을 맺어서 택배 회사가 나한테 물건을 갖다 줘요. 자, 이때 이 택배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배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와 누구예요? 물건 판매 회사와 택배 회사죠. 주문을 한 나는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로부터 문자가 띄고 와요. 몇 시쯤 배달 예정. 근데 그 시간에 안 와. 그럼 전화하죠, 내가. 기사분한테 뭐라 그래요? 왜 빨리 안 오냐고. 빨리 갖고 오라고 따지죠.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택배 회사한테. 근데 나는 택배 회사가 계약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게 돼요. 분명하죠? 택배 계약은 나는 체결한 적이 택배비는 냈어.
물건 주문하면서 선결제로. 근데 내가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은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계약은 분명히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와 택배 회사가 맺었지만 그때 택배 회사에 대해서 물건 빨리 갖고 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주문하는 나한테 생긴단 말이죠. 즉 택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분명히.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총론 중에서 제일 어려워 이게. 계약 총론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수험생들이 맨날 틀리는 게 이거예요. 계약 총론에서 한 문제 틀린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틀려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조문만 잘 꿰면 7할은 맞습니다. 7할은. 들어보시면 돼요. 마지막이 자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유효해요. 그럼 이행을 해야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이 유효해. 그럼 당연히 매도인은 정해진 날짜에 물건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만약에 정해진 날짜에 물건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정해진 날짜에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돈을 안 줘.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쪄야지.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물건 주는데 돈 안 주면 당연히 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돈 내나 쫙.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독촉하는 거. 근데 그때까지 끝까지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년만년 기다려줘요? 아, 계약을 끝내야죠. 즉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고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계약의 해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계약 총론에는 6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6가지 내용 중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요 4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요 4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일단 요 4개 가장 중요하고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위헌부담이라든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든가 뭐 계약 자유원칙이나 종류와 관련된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이제 뭐 한 도 문제가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4개를 철저하게 오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계약의 뜻부터 봅니다. 다행히 우리 입문서에 계약의 뜻이 나와 있어요. 234페이지 보면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요. 계약은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그러면 양당사자가 체결하게 되겠죠. 계약의 양당사자. 이럴 때 계약의 양당사자가 어느 한쪽은 먼저 계약을 요청하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할 거고 이걸 받은 사람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겠죠. 자, 갑이 을에게 먼저 물건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우리 물건을 보고 가격을 봤더니 괜찮아, 사야 되겠다, 승낙을 했어요. 이 두 개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하죠. 100만 원에 사라, 90만 원에 사겠다.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100만 원에 사라, 알았다, 10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할 겁니다. 이때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의사 표시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죠. 청약의 의사 표시라는 놈과 승낙의 의사 표시라는 놈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두 번째로 그 목적. 갑의 목적과 을의 목적.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의 목적과 매수인의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매도인은 물건 넘겨주고 돈 받는 게 목적이고 매수인은 돈 주고 물건 받는 게 목적이니까 서로 목적이 다르죠. 이렇게 목적이 서로 달라. 이걸 상이 이렇게 상이.
목적이 서로 다르잖아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고 목적이 서로 다를 때 이거를 대립되는 의사표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립되는 의사표시.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되는 법률 행위. 이게 계약의 법적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하게 어렵게 말하죠. 네, 그래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계약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계약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이왕 민법을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일반 상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두는 게 아니고 이런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고, 법률 행위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요건의 일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보면 법률 요건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 당연히 이렇게 개념을 잡고 나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어떻게 된다? 의사가 합치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계약의 종의 이렇게. 이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 자, 이 계약 자유 원칙은 말 그대로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말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에. 첫째가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자유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말고. 두 번째로 상대방 선택. 그 다음에 내용. 얼마에 팔지 뭐 이런 거. 내용 결정. 마지막으로 방식. 계약서를 쓸지 구두로 할지. 계약서를 쓸 때 자필로 쓸지 프린팅을 할지. 아니면 문방구에 있는 표준계약서로 할지. 예? 아니면 관공서에 비치는 검인계약서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뭐예요? 당사자 간의 자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제한 체계에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파기. 이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자본주의가. 그런데 이걸 무한정 인정하다 보니까 폐해가 당연히 생기죠. 계약자의 원칙이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경제적 강자에게 자유의 원칙으로. 그렇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다 보니까 경제적 강자의 자유원칙으로 변질이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지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바꿉니다. 하나가 계약 자유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공산주의죠. 그렇죠? 아, 부정까지는 좀 그렇다. 제한하자. 이게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수정자본주의죠.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원칙의 제한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계약자유원칙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요, 체결 여부 자유를 제한하는 걸 우리 이미 본 게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본 게 하나 있는데,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권하고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청권 기억나세요? 복습 안 했어요. 야,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딱 되니까 벌써 복습을 안 하셔. 표정이. 안 보고 온 표정이 역력해. 연말이니까 봐드립니다. 1월 달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특히 저녁반 분들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습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쵸? 공부하실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루 아우 힘들어 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내내 와서 수업만 겨우 들어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요, 이게 나중에 5월, 6월 가면 치명적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 집에 가시면 11시 반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가는데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 여기서 없죠? 1시간 이상 걸리세요? 저만큼 걸리시는구나. 어디신데 1시간 이상? 저요? 네. 양평. 차 갖고 다니시겠네? 그래요? 저랑 비슷하시겠다. 경기도 양평? 네. 양술이 있는데? 예. 저희 아버님 묘지가 그쪽에 있어요. 양평에. 서종면이라고 거기 있어요. 네? 아니, 공원면이. 산이 제가 무슨, 뭐 선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양평. 굉장히 먼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분은 제외하고. 집에 가시면 11시 반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씻고 어쩌고 하면 12시부터 딱 1시간만 시간을 내가지고 인간 하나씩만 딱 듣고 주무시자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었죠. 딱 그렇게만 해주세요. 네? 제발. 그래야 이런 게 기억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 중에서 체결 여부를 제한한다. 체결 여부를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어요. 이거 매수 청구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죠. 상대방한테는 자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계약자 원칙을 제한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저 약관 규제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죠? 할부 계약을 할 때 할부 계약서 뒷면에 보면 약관이 깨알같이 써 있어요. 읽어보신 분 없죠? 보험 계약 체결하실 때 약관집이라는 걸 줘요. 읽어보신 분 없죠?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실 때 뭐 동의 할 때 그때 약관에도 동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없지요. 저는 읽어봐요. 눈 터져라. 왜?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리한 게 있나 없나 봐요. 약관에 그렇게 작성하는 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따라서 이거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 친구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인터넷 회사 만든다고 약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관을 친구 회사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 줬어요. 약관 규제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친구 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줬어요. 뭐 땡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들게 돼요. 약관이라는 것은. 왜? 이 약관이라는 것은 보험 약관 같이 계약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장차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 이게 약관이에요. 약관규제법에 정의가 딱 있어요. 약관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당연히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만드는데 그 다수의 상대방과 협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성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규제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약관이 뭐라 했어요? 계약 내용이라 그랬죠.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약관규제법에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약관을 작성했다 해서 무조건 이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려면 어떻게, 듣기만 하세요.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이런 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명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까지 하라. 명시 설명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해야만 계약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하실 때 사인 막 하시죠? 거기에 반드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약관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거기 옆에다가 들었습니다를 자필로 쓰고 사인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약관규제법에서 편입통제라고 불러요. 나중에 할까요? 자, 크게 약관을 작성한 자가 그 약관을 상대방에게 명시하고 설명까지 해야 계약 내용이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명시 설명을 해서 계약 내용이 되었다 그래서 다 계약 내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공정한 약관이라면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약관규제법에 있어요. 이러한 약관은 아무리 작성자가 상대방의 명설명해서 계약 내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약관규제법은 약관 자체를 두 단계로 통제를 합니다. 명설명을 해라. 그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통제고요. 두 번째, 명설명해서 계약 내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하다면 약관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두 단계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조금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계약에 의하고 계약자의 원칙이 네 가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한하는 원리가 나온다. 그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있더라. 그 약관규제법은 두 단계로 약관을 통제한다. 명설명하라. and 불공정하면 무효다. 딱 요렇게만 일단 머릿속에 왁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네? 안 어렵죠? 안 어려워. 두 번째로 이제 계약의 분류라는 게 나와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쌍무계약, 유상계약, 요물계약, 낙성계약 이 네 가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쌍무하고 편무로. 이때 쌍무 편무는 구별 기준이 계약을 딱 체결했는데 계약을 딱 체결했더니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 그럼 쌍무. 한 사람한테만 채무가 생겨. 편무. 이렇게 돼요. 편무의 대표적인 게 증여 라는 게 있어요. 증여. 편무계약의 대표 선서가 뭐가 있다고요? 증여.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만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을 뿐 받은 사람은 뭘 줄 의무가 없지. 전형적인 편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쌍무와 편무를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쌍무계약에만 있는 효력이 뭐가 있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어디에만 적용돼요? 쌍무계약에만. 편무에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헌부담이라는 제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려면 그 계약이 쌍문지 편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헌부담의 적용 문제 때문에 쌍무 편무를 구별합니다. 두 번째가요 유상무상인데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위에서 봤던 쌍무나 편무는요 계약을 딱 체결했더니 양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느냐 어느 한쪽에게만 생기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계약의 전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행이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이고 끝끝내 어느 한쪽만 주면 무상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랑 굉장히 헷갈려요. 자, 쌍무를 볼까요? 쌍무는 계약을 체결하면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기죠. 나중에 둘 다 이행을 하겠죠. 결국 계약 끝까지 가면 서로 주고받지요. 그러니까 쌍무는 반드시 뭐로 끝나게 돼요? 유상으로 끝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쌍무와 유상이 같은 개념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놨겠죠. 왜 다른지를 봅니다. 요 편무 계약 중에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계약의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셔야 될 계약입니다. 현상 광고라는 것은 광고자가 말 그대로 광고를 하고 그걸 본 사람이 광고에 정해진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 광고 계약이에요. 자, 우리 가끔 동네에 보면 이벤트 찌라시 붙죠. 무슨 치킨, 개업기념, 쿠폰 10장 모아오면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현상 광고예요. 이게 말 그대로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치킨집 사장님이 광고를 했죠. 예? 이걸 본 전단지를 본 을이라는 사람이 갑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저희 집에 쿠폰이 10장 있는데 가져갈게요. 그러면 둘 사이 계약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갑이 전단지를 통해서 치킨 쿠폰 10장을 모아오면 치킨 한 마리 드립니다. 이게 청약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본 사람이 10장 가져갈게요. 이게 승낙이죠. 그럼 아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죠? 그러면 계약 성립된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쿠폰 10장 모아가기로 우리 전화로 약속을 했어. 갖고 와서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됐다면 을은 약속한 날짜에 쿠폰 10장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꼭 가져가요? 바쁘면 안 갈 수도 있지. 다음에 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이렇게 한 마리 주겠다라고 청약을 했을 때 이게 청약이에요. 을이 전화로 내일까지 쿠폰 10장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치킨 한 마리 주실 거지요? 이걸 승낙으로 보고 이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게 되면 둘 사이에 의무가 생겨요. 얘는 쿠폰 10장을 갖다 줄 의무, 갑은 치킨 한 마리를 줘야 될 의무. 근데 만약에 다음날 얘가 쿠폰을 10장 안 가져가, 채무 불이행, 갑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예?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 이상하죠? 을이 쿠폰을 10장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을은 약속한 날짜에 안 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꼭 가야 돼요? 미리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걸 딱 보고 쿠폰 있으면 10장을 가지고 갑한테 가서 줘요. 주면서 뭐라 그래? 치킨 한 마리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이 현상 광고는 승낙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쿠폰 10장을 갖다 줘야 돼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이게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99.9%라 그랬죠. 양당사자사의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원칙이에요.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 매매계약이 그런 거죠. 팔겠다, 사겠다, 약속만으로 성립하잖아요. 이런 게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놈은 약속만으로 성립해 안 해? 안 하지요. 을이 현실적으로 쿠폰 10장을 갑에게 갖다 줘야 성립해요. 뭔가를 해야 계약이 성립해.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오른쪽 3번에 보면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이 있는데 낙성계약이란 건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물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그 요물계약의 대표가 요 현상광고계약입니다.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쿠폰을 10장 갖다 줌으로써 계약이 성립됐어요. 성립되면 갑에게 의무가 생기죠. 무슨 의무? 치킨 한 마리를 줘야 될 의무. 근데 을에게는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을에게는 의무 생겨, 안 생겨? 아니 뭘 고민하세요? 안 생기지. 을이 쿠폰을 10장 갖다 줬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고 계약 성립했을 때 갑에게만 의무가 생겼어요. 을한테는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편무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편무계약. 두 번째, 계약 이행이 끝났어요. 갑이 치킨 한 마리 줬어. 계약이 완결됐죠? 전체적으로 보세요. 주고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주고받은 게 있죠? 을도 쿠폰 10장 줬고 갑도 치킨 한 마리 줬고 계약을 체결할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약이 끝났을 때,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를 살펴봤더니 서로 주고받았어요. 무슨 계약? 유상계약. 쌍무하고 유상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쌍무하고 유상을. 쌍무는 딱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기느냐의 문제고 유상은 끝끝내 서로 이행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무계약은 끝내 둘 다 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쌍무계약은 다 이걸로 가요. 유상으로. 근데 유상계약에는 쌍무계약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무였던 뭐도 현상광고계약도 유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근데 이 현상광고계약은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갑에게만 의무가 생기니까 무슨 계약이란? 편무. 그렇죠? 그래서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계약의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생겨요. 이게 쌍무고요. 이게 편무예요. 편무에 뭐 증여라든가 현상광고 이런 게 있어요. 증여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사용대차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증여, 현상광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편무인데 일단 쌍무는 이행이 되면 다 뭐라 그랬어요? 유상. 그 다음에 현상광고도 유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유상이에요. 요게 무상이고.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즉 유상계약은 쌍무 플러스 현상광고가 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등장합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맞아요. 무상은 전부 편무계약이다. 맞아요.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맞아요.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틀린 지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상은 전부 쌍무다. X. 쌍무가 전부 유상인 것은 아니다. X. 편무는 전부 무상이다. X. 무상이 전부 편무인 것은 아니다. X.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옳은 지문 4개와 틀린 지문 4개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저기 도대체 뭔 개소리요? 이렇게 되죠.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어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그 지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34페이지 쌍무. 쌍무계약은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긴다. 2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헌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근데 오른쪽 보면 3번 보세요. 양가라 3번 위에 세 번째 줄. 그 밑에 꺽쇠로 빈출이라고 되어 있죠. 빈출이란 빈번하게 출제된다는 건데 기억.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니은 유상계약이 반드시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이 그림이에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죠. 쌍무는 다 유상이잖아요. 근데 유상이 전부 쌍무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유상 중에 편무인 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 지문 때문에 우리 본 거예요. 그리고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을 구별하시되 요물계약, 요 현상광고를 이해하시면 돼요. 요 현상광고를 이해하게 되면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요물, 낙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상광고 계약이. 유일한 요물계약이고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유일한 요물계약이고 유일하게 편무이면서 유상인 놈이 요 놈이란 말이에요. 자, 계약의 종류, 분류와 관련된 내용까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특히 분류와 관련해서 쌍무, 편무 구별하기, 유상, 무상 구별하기, 낙성, 요물 구별하기, and 쌍무, 편무와 유상, 무상의 관계 구별하기. 이게 핵심이 됩니다. 계약의 종류 중에서는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계약의 성립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볼게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다음날 집 앞에 신문이 떨어져 있어요. 자, 보급소에서 새로 이사 온 집임을 알고
신문을 일단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이거 뭐죠? 우리 신문 보세요라는 청약이지요. 그렇죠? 이걸 보급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신문을 보고 싶다면 그 신문에 찍혀있는 보급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일부터 몇 호에다가 신문 넣어주세요라고 승낙하면 되죠.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신문이 딱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냥 갖고 들어와서 읽었어요. 승낙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지요. 안 했지만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요. 그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즉 청약은 있고 그런데 뭐는 없고 승낙은 없고 승낙이 없는 대신 사람들이 봤을 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승낙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봤더니 승낙한 걸로 보이더라. 신문을 갖고 집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청약만 있고 승낙은 없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일 때 237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237페이지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 통지가 필요 없을 때 계약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설령 신문을 싹 집에다가 들여다가 보고 안 본 것처럼 그대로 접어서 내놓지요. 예? 그래도 신문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 계약은 이미 성립한 거예요. 그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왼쪽 밑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청약만 2개. 자, 갑이요.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아직 그 청약을 받질 못했어요. 근데 을이 공교롭게도 갑이 갖고 있는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겠다라고 을도 청약을 했어요. 아주 우연하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그런데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고 근데 봤더니 우연하게도 그 양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더란 말이죠. 이럴 때 원칙으로 가게 되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고 또 을의 청약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2개의 청약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내용이 일치하더라. 갑은 을에게 내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 을은 갑에게 네 노트북을 나한테 50만 원에 팔아라. 우연하게도 양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죠. 그러면 이때는 그 양 청약에 대한 별도의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이 2개의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왼쪽 밑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이 성립. 자, 일단 계약 성립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천 계약 성립이 구체적인 모습, 대부분의 모습이지만 승낙이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는 2가지 경우가 우리 민법에 있다. 개념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을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청약이란 건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죠. 누군가가 일단 청약을 하겠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하겠죠. 자, 이때 사람을 꼭 집어서 청약을 해야 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동 판매기 설치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자동 판매기 설치를 우리 대법원은 청약으로 봅니다. 이때 자동 판매기, 이 판매기에 있는 음료수를 요 가격을 내고 사 드세요라는 청약이에요.
누구를 콕 집어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이 특정한 누군가가 특정한 또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상대로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 청약은 당연히 자, 갑이 만약에 특정인 을을 콕 찍어서 청약을 했어요.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왜? 우리 민법 총칙에서 111조 1항 기억나세요? 안 나. 111조 1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두 번째로 공시송달, 세 번째로 수령능력, 세 가지 했었어요. 에? 거기서 나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청약을 하면 효력이 생겨. 두 번째로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고 난 다음엔 함부로 철회를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철회. 자, 민법상 철회라는 것은요. 민법상 철회라는 건 어떤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해요. 예컨대 제가 서류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청약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 청약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잖아요. 청약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해. 괜히 청약했다. 이걸 어떻게 걷어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이 청약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일단 그 집을 가가지고 우체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지를 딱 건네줄 때 혹시 그거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보낸 거 아니냐?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도로 돌려달라. 회수를 해가. 이게 철회예요. 즉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게 철회예요. 그런데 우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 안 하면 계약 철회한다는 표현 많이 쓰죠.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철회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철회라는 건 아예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 그 청약이 을에게 도달을 했다.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갑은 청약을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요게 527조예요. 이거에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청약의 구속력. 우리 가끔 계약 당사자를 보면요. 청약했다가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하는 경우 많죠. 야, 내 물건 얼마에 사라. 다음 뭐 이틀 뒤까지만 답을 줘.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 야, 나 안 바뀌었어. 팔라 그랬는데 안 팔래. 이렇게 함부로 철회하는 경우 있죠. 안 돼요. 법적으로는. 527조에서 청약은 상대방한테 효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세게를 박아놨어요. 이걸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불러요. 자, 청약의 구속력의 개념. 두 번째로, 자, 청약의 구속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천년 만년 유지되지는 않겠죠. 버스 같은 경우 문 열어놓고 사람 기다리는 게 청약이에요. 우리 버스 타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일정 시간 지나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 기간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 기간만. 요걸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이렇게 돼요. 따라서 청약은 이 존속기간이 지나면 청약 효력이 소멸 이렇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버스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여길 보세요.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이 지나서 청약의 효력이 소멸이 된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을 했어. 다시 말해서 버스 떠난 다음에 정류장에 도달했어.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할 리가 없지요. 이렇게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구속력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데 그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승낙이 도달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연착한 승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보세요. 청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지만 승낙이 왔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않지만 내용이 똑같으니까 계약 성립을 인정하면 좋지요. 그냥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로 볼 수 있다? 갑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 구조, 갑이 효력에 청약을 했다,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이 구속력에 존속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청약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 이 늦게 도달한 승낙을 연착한 승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청약자가 원래 청약을 했던 이 갑이 의뢰 승낙이 연착을 했을 때 이 갑이 요거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요 기간이 문제가 돼요. 청약자가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이 될 것이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상당한 기간 효력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달해야 돼요? 요 기간 내에. 그렇죠? 승낙이 요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즉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승낙이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을 승낙기간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부른다? 승낙기간이에요.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효력 발생 도달 시 그리고 청약의 구속력 청약이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236페이지 맨 위에 박스 왼쪽 23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효력 발생 도달 시 청약의 구속력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연착 통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 교재는 이제 이렇게만 써놨는데 그 연착 통제 문제를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그거 조금 머리 아프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지우지 마세요.